올라갑니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현대 엘리베이터.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활력을 키울 수 있는 법인세 인하 같은 내용은 빠졌습니다. 국세청이 국내 증권사들의 TRS, 이른바 총수익 수합 거래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세청은 TRS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 증권사들은 명확한 과세 규정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에게 연 4%대 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뱅크가 오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중저신용자를 돕기 위한 취지지만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신작 오딘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다음 달 기업 공개를 앞둔 경쟁사 크래프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이용자 이탈에 대응한 전략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이 분야에서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하면 세금을 대거 줄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밖에 오늘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강미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 전략 기술의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내년 세제 혜택 규모 중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선 34개 국가 전략 기술 R&D 투자 공제율을 30에서 50%까지 올려 대폭 지원하고 시설 투자에는 10에서 20%까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정부는 이런 국가 전략 기술 세제 지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리가 핵심 기술 그리고 공급 능력을 선점하여 확보할 경우 공급망 주도권과 대외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형자산만 대상인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지식재산 취득 비용이 포함됩니다.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늘립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과 고용 유지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연매출 8천억 원 이하까지 인정해줍니다.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을 더 고용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1인당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내년 기부금 공제율은 5%포인트 상향됩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2만 원 올려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총 1조 5천억 원의 세제 혜택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건 만능형 통장으로 불리는 ISA에 대한 혜택 부분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는 내후년부터 ISA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형 ISA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민재 기자입니다.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 손익을 통틀어 계산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 IS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해 얻은 이익은 오는 2023년부터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 채권형 펀드 등을 제외하고 자산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한 공모 주식형과 일부 혼합형 펀드 관련 투자이익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 등 관련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데 IS를 통하면 과세를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손익은 IS 내에서 통산해 일반 금융투자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다만 배당과 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 이익에는 200만 원 한도 비과세로 기존과 같습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과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납입 한도도 유지됩니다. ISA는 지난 2016년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와 9% 저율 분리과세를 앞세워 출시됐지만 과세 한도 등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ISA 내에 예적금 비중은 74%에 달할 정도로 편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ISA가 예적금 쏠림에서 벗어나 만능형, 특히 투자형 통장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ISA가 명실상부한 만능 통장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고 다양한 공모펀드에 투자를 하는데 국내 주식으로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로만 그 대상이 한정된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밖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 소득 9% 분리과세 적용 기한을 내년 말에서 가입 후 5년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 특례 대상을 자회사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오는 2024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예, 올해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로 인한 세수 효과는 어떻게 됐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시 나가 있는 조현석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조 기자, 올해 세법 개정안은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살리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네, 정부가 대기업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을 짰습니다.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연구 개발을 촉진해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 전략 기술을 키우겠다. 이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번 정부 초반엔 세제 지원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면서 세제 지원을 대폭 축소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고소득자 대기업에게 1조 8천억 원 세금을 더 걷는 쪽으로 세법을 짰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수 효과를 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수는 향후 5년간 1조 5천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줄어드는 세금 가운데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계층별로 나눠보면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천억 원 정도씩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은 2배 이상 많은 8,600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 배경엔 대기업에 대한 한시적 감세 기조가 깔려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이번 정부 초기 때와는 변화가 있어 보이는 결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개정안이 효과가 있을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재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투자 활성화를 이끌기엔 좀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례로 삼성전자가 지난해만 낸 법인세가 1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모든 대기업에게 줄여주는 세금이 8,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향후 5년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정도 세금 깎아줘서 큰 도움이 되겠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법인세율 인하 등 파격적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다만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서 감세를 크게 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나마 국가 전략 기술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당연히 가장 관심을 뒀던 부분을 꼽아보라면 주택 관련 세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였을 텐데 올해는 관련 내용이 거의 없다고요. 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세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매물 잠진 현상은 더 심해졌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런 비판이 컸죠.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세제가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에서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컸는데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세제는 손을 안 댔습니다. 또 지난해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하면서 조세 저항이 커진 바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빠졌습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봤을 때 외국 사례나 집행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일단 도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입장 바꾸면서 관련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 제도, 정부가 계속해서 좀 검토를 해왔는데 결국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왜 빠진 겁니까? 네, 지난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여론이 커진 바 있습니다.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는 세법 개정 추진했는데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물납 허용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으로 빠졌다는 설명입니다. 예, 이렇게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 조현석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 가구에 지급하게 되는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문성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가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경우에는 가구 원수를 1명 더 추가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직장인 건보 가입자면서 외벌이면 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인 19만 1,100원, 3인 24만 7천원, 4인 30만 8,300원, 5인 38만 200원 이하 가구 등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이 완화되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다고 치고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맞벌이 3인 가구면 혼자 보는 4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1인 가구도 소득 하위 80%보다 느슨한 기준이 적용돼 연소득 5천만 원, 건강보험료 월 14만 3,9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 시가 20억에서 22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거나 예금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1인과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최종 지원 대상은 당초 계획보다 178만 가구 늘어난 2,034만 가구, 약 4,472만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88%로 늘어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재원 역시 기존보다 6천억 원 늘어난 11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지급 시점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10만 원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 달 24일 일괄 지급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세무당국이 증권사들의 총수익 스와프, 이른바 TRS 거래와 관련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RS는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투자를 하고 투자자는 손익만 취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국세청은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상품으로 수익을 냈는데도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TRS 이자 배당 소득 과세와 관련한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된 건 삼성증권.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해 삼성증권이 반발하면서 현재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삼성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처음에 삼성이 두드려 맞았고 삼성증권은 이미 국세청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 절차에 들어가서 세무당국은 또한 유사 사례가 발견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4개 증권사 역시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에는 지금 이제 4개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증권사들 봐봐. 너네도 이거 하고 있네? 너네도 문제가 되겠다 하고 하나씩 보내고 있대요.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국세청은 증권업계 전체로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자기자본 규모가 3조 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 증권사가 원천 징수해야 할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TRS는 파생 상품으로 규정돼 있어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원천 징수할 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증권사들은 TRS 내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하라는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고 외국인은 파생 상품 거래 소득을 받는 것일 뿐이라며 증권사가 원천 징수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국세기본법 14조에 실질과세 원칙이 있거든요. B랑에 보시면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이제 사실상 소득을 귀속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득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세법 적용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실질 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외국인이 받는 TRS 소득에는 이자와 배당 상당액이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일부 증권사는 이러한 국세청 과세 지침을 지켜 외국인의 원천 징수했다는 점을 들어 과세를 하지 않은 증권사들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KTB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증권사들은 이미 해당 법령을 적용해 관련 원천 징수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TRS 과세를 두고 증권업계와 세무당국 간 견해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아 관련 갈등과 소송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저신용자들에게 연 4%대 저리로 은행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뱅크가 오늘 출시됐습니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긴 한데 시작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칫 대출 부실로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중신용자들에게는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기업, 농협, 전북, 경남은행에서 저신용자도 최저 연 4.9%라는 낮은 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채가 줄고 신용도가 나아졌어도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의 이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이 대상입니다.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하고 은행이 10%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로 취약차주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저신용자에게 무턱대고 자금을 빌려줬다가 제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규모 정책 대출 부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는 기존 서민금융 상품들의 최근 부실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햇살론 17의 경우 대출 실행기관이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변제의 비율, 즉 대위 변제율이 지난해 상반기 1.3%에서 연말 5%대까지 올랐으며 올해는 10%대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 장벽이 높아지면서 어려워도 성실히 신용등급을 관리해온 중신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뱅크 연체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준 이후에도 상환 의무가 여전히 존재해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하지만 혈세로 빚을 갚아주는 만큼 대출 부실화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약하다는 사람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당사자의 어떤 계획에 맞춰가지고 정부가 상담도 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게 같이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냥 돈만 갖다 뿌리는 거로는 사실은 정부도 빌려가는 사람도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햇살론뱅크는 다음 달부터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오딘의 인기에 IPO를 앞둔 경쟁사 크래프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신작 출시와 글로벌 진출 확대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6월부터 이어진 게임업계 신작 러시 속에서 게임 유저들은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을 선택했습니다. 오딘은 지난 2일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1위에 등극한 이후 한 달째 양대 마켓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구글 플레이 매출 1, 2위를 굳건히 지켰던 리니지를 제치고 이뤄낸 성과라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딘이 서비스 시작 직후 매출 150억 원을 기록해 3분기 일평균 매출이 10억 원대 후반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예상했던 흥행이지만 IPO를 앞둔 경쟁사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신선함이 떨어지는 배틀그라운드 대신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오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래프톤은 이미 미국과 인도 시장 성장세가 시작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8월 출시한 신작 게임은 사전 예약자만 2천만 명이 몰렸고 역점 사업인 인도 시장 진출 역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인도 버전의 같은 경우에는 인도양 아이템의 스킨이라든지
인도 셀러브리티와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저희가 좀 인도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객의 숫자도 매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이렇게 수입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배틀그라운드라는 검증된 IP를 활용해 영화나 다큐,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한다는 계획도 내놓은 상황. 글로벌 유저들이 다양한 변주를 원한다는 장병규 의장의 진단처럼 크래프톤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재미를 주는 기업이 될지 아니면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무시한 채 하나의 게임만을 고집하는 원히트 원더로 남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경기도 광교 신도시에 무려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또 GTX 호재로 동탄과 킨텍스역 주변 집값은 2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밖 수도권 집값이 서울 도심인 용산과 강남 지역에 맞먹는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홍건표 기자입니다. 수도권 집값 폭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였는데 인천과 경기도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만성적인 매물 부족 현상에 정부의 양도세 중과 등 각종 규제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몰려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서울 용산이나 강남권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실거래가 30억 원이 광교에서 등장했습니다. 광교 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중흥 S클래스는 전용 면적 129제곱미터가 지난달 32억 5천만 원, 109제곱미터는 2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GTX A노선 개통 호재가 있는 동탄역과 일산 킨텍스 주변은 2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전용 면적 106제곱미터가 18억 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20억 원입니다. 6개월 새 무려 3억 원 이상 뛰었습니다. 18억까지는 계약이 됐고요. 지금 분위기상 올해는 계속 오를 것 같은데요. 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네요. 일산 킨텍스 꿈의 의리는 전용 면적 93제곱미터가 18억 원을 찍었고 호가는 19억 5천만 원입니다. 정부가 서울의 부족한 주택을 경기도로 분산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등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개발 호재가 매수세를 더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동안은 상승한다고 봐야 되고요. GTX 호재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오른다고 봐야죠. 기대감 대비 상승폭이 너무 빨랐다. GTX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 개통 효과가 기존 노선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같은 기대 심리가 단기간에 선반영돼 금리 인상과 정부의 추가 규제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라진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이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해외에서 거래되는 해외 거래소보다 비싸다라고 해서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네. 이제 이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오늘 기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의 비트코인 가격 차가 1%도 채 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심한 경우는 20%까지 높아진 적도 있지 않았나요? 그에 예. 비하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건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건 그간 왜 붙어왔던 거죠? 예, 일단 가상자산 거래소는 각 나라마다 독립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소별로 거래가 더 과열될수록 가격도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은 그간 한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인기가 뜨거웠다는 걸 의미하는 셈인 거죠.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건 그만큼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투자 심리가 더 얼어붙었다는 말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오는 9월 말부터 특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김치 프리미엄으로 차익을 거두려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세력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진다면 투자 위험이 예전보다는 다소 완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예, 다음 주제 보시죠. 4천억 원을 인수하겠다입니다. 네. 이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 하오토모티브가 쌍용차 인수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하의 창업주 듀크 헤일 회장이 미국의 한 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힐 건데 그러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한국 금융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헤일 회장은 이만한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지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한은 지난 3월에도 산업은행과 협상을 했지만 자금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파산 신청 소식까지 들리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하하가 설립된 지 10년도 되지 않았고 연매출이 230억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쌍용차 인수를 한다는 걸 미심쩍게 보고 있습니다. 이 쌍용차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대략 8천에서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심지어 외신에 따르면 이 하하는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관세 부담으로 조만간 파산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하는 이 COM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쌍용차 인수와 또 협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그 외에도 국내 전기차 업체인 에디슨 모터스나 K-팝 모터스가 쌍용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쌍용차는 하하의 인수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 아무래도 북미 진출을 꿈꾸는 쌍용차의 수건 때문이라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쌍용차는 지난 마힌드라 시절에도 이 북미 진출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대리점과 딜러망을 구축하는 데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인수를 강력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부실한 사기업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대상자 선정도 물론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올 들어 북미와 유럽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현지 수요를 겨냥해 맞춤형 제품을 내놓는 전략이 그 효과를 톡톡히 입증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팔린 국산차는 104만 9천여 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9%나 늘었습니다. 9년 만에 기록한 두 자릿수 증가율도 대단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0%가 증가한 236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물론 반도체 부족과 원자재값 상승이란 악재도 국산차들의 질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수출에 힘입어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실적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현대차는 사상 첫 분기 매출 30조 원 돌파라는 이정표를 세우며 1년 전보다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고 기아 또한 2분기 영업이익만 925%가 증가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해 내수 판매는 거의 제자리 수준에 머문 반면 수출은 30% 넘는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도와 중남미, 러시아 등 신흥국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본고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또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 기아의 미국, 유럽 내 자동차 판매량은 적게는 39%, 많게는 52%까지 증가했습니다. SUV를 비롯한 고품질의 다양한 차량들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선택폭을 넓힌 것도 컸지만 국내에는 없는 현지 시장만을 겨냥한 이른바 전략 모델들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기아가 북미 시장에 내놓은 대형 SUV 텔루라이드가 대표적인 예. 지난 2019년 6만 1천여 대, 이듬해 7만 7천여 대가 팔렸고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4만 7천여 대가 팔리면서 해마다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소비 계층이 바뀌었어요. 과거 이제 베이비붐 세대는 좀 표준화된 모델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됐고 지금 MZ 세대까지 내려오면 이게 차별화된 모델, 특히 현지 문화나 이러한 뭐 도로 사정 이런 것까지 다 봐갖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산차들의 이 같은 성장세가 아이오닉 5와 EV6 등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반면 중국 시장에서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독일과 중국 차에 밀려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친환경 고급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어서 신재근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에서 팔린 현대기아 자동차는 66만 대입니다. 5년 전 판매량이 179만 대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하락하다 급기야 2019년엔 100만 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상반기까지 25만 대 판매에 그쳐 50만 대 수준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시장 점유율 역시 같은 기간 10%에서 2%대로 급락했습니다.
이처럼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사드 갈등으로 한국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졌고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지난 2015년을 전후로 신규 자동차 번호판 등록 제한 조치를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번호판이 워낙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차들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차량보다는 고가 차량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현대기아차의 주력 차종들이 좀 인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게 판매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저가 물량 공세에 나서면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밀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현재 중국에선 독일의 폭스바겐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 중국 자체 브랜드인 지리자동차와 장안자동차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 중국은 전 세계 판매량의 30%를 차지할 만큼 단일 시장에선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얼어붙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2,630만 대가 팔릴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기조에 맞게 친환경 고급화 차량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친환경 차량은 중국 업체가, 고급 차량은 독일 업체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 둘을 모두 겸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대별로 찾는 차는 독일 차라든가 이 미국 차를 택하고 가성비를 찾는 거는 중국 차를 찾으니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나 수소차 이렇게 혁신적인 바꾼 차를 넣어야 되는데 제네시스 같은 걸 투입해야 돼요. 중국 시장 탈환을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친환경 고급 차량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종목은 가는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목해야 할 기업 소식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일단 우리 시장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 실적 잘 나와주고 있는 업종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은행주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데 더해 주주들에게 배당까지 두둑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역대급 배당 때문에 더 기대를 받고 있는데 어느 은행이 그렇게 실적이 잘 나왔습니까? 네, 사실 특정 한 회사가 잘 나온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곳은 KB금융과 하나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등인데 이들 모두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신한금융은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미 지난 1분기 약 1조 1,920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4대 금융그룹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약 8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사실 8조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잘 와닿지 않는데 이 8조 원이라는 건 4대 금융그룹의 작년 전체 당기순이익의 7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내 금융 역사상 이렇게까지 이익이 잘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성적의 75%를 벌써 상반기에 달성을 했다는 건데 이런 역대급 실적의 이유가 뭘까요? 네, 님의 귀환 덕분입니다. 님의 귀환, 뭔가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네, 은행의 수익성을 따져볼 때 봐야 하는 게 바로 순이자 마진 님입니다. 님은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뺀 나머지를 운용 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예금 금리는 제자리인데 대출 이자가 훌쩍 뛰며 은행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님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곳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KB 우리 하나를 두고 비교해봤을 때 님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던 건 하나금융입니다. 이어 우리은행과 KB금융 순이었습니다. 지금 하나은행이 지금 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따라오는 게 배당에 대한 기대일 텐데 배당을 받으려면 그러면 이번에는 연말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사상 처음으로 4대 금융지주 모두 중간 배당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KB금융은 금융지주 출범 후 처음으로 주당 750원의 중간 배당을 결정을 했고 우리금융도 지주사 전환 이후 처음으로 주당 150원의 중간 배당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간 중간 배당을 해왔던 하나금융 또한 주당 700원의 중간
중간 배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신한금융도 실적 발표와 함께 중간 배당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측은 중장기적으로 배당 성향을 약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앞으로 금융주주의 배당 성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평균 배당액이 700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투자하면 나도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투자를 한다면 좀 늦은 겁니까? 아닙니다. 앞서 중간 배당을 결정한 3곳 중 우리금융지주만 지금 주식을 사더라도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이미 중간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를 폐쇄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금융은 이달 30일을 기준으로 중간 배당을 하기로 했으니까 D-2일인 이달 28일까지 우리은행의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중간 배당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네요. 금융지주와 28일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좀 전반적인 업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은행주도 그럼 향후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의견이 조금 나뉘지만 긍정적인 전망이 다행히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느니 올해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은행의 이자이익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대체로 힘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불확실성도 상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시중금리도 내려가게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예, 이 부분 좀 유념을 하셔야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재확산 때문일까요? 은행주들의 주가가 좀 전반적으로 부진하긴 했거든요. 예,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사실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으로 기존 은행주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카카오뱅크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되죠. 청약 첫날인 오늘 하루에만 약 12조 원의 증거금이 몰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보통 첫날보다 이튿날 증거금이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번에는 또 중복 청약까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눈치 싸움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여 내일 청약 열기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카카오뱅크 또 상장 얘기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눈치 싸움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게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 바로 직전에 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을 받는 증권사는 모두 4곳입니다. 오늘 경쟁률은 방금 전해졌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높았고 KB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배정된 물량이 가장 많은 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순입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공모주 물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나눠줄 주식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꼭 경쟁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저 잊고 계셨던 분들은 좀 아차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4곳의 계좌가 없다면 이번 청약을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KB증권과 현대차증권은 대면, 비대면 계좌 개설 모두 마감을 했지만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내일까지 신규 계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이라도 한투와 하나금투에서 계좌를 개설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카카오뱅크의 청약은 내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만들어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장 이슈를 얘기하면 또 따상 기대가 있는지 또 여쭤봐야겠죠? 네, 의견이 크게 나뉩니다. 사실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카카오뱅크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585조 원의 자금을 끌어모은 상황입니다. 향후 강력한 플랫폼과 카카오 생태계를 활용해 금융 전반을 혁신할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는 건데요. 다만 오늘 이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보고서가 나와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BNK투자증권은 공모 청약 첫날인 오늘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하며 실제 수익 구조는 은행과 비슷하고 비이자 이익의 가파른 성장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무려 공모가보다 40%가량 낮은 24,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공모주 기관 배정분 대부분을 외국계가 가져갔고 외국 기관의 의무부유 확약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상장 후 차익 실현 물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청약 첫날인
오늘에만 벌써 증거금이 12조 원이나 몰렸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또 따상을 하게 되면 주당 차익은 그럼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네, 만약 카카오뱅크가 따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 단숨에 10만 1,000원 위로 올라서게 되고 한 주당 6만 2천 원가량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장일이 언제인지까지 확인해보죠. 네, 내달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됩니다. 예, 내달 5일 또 상장이 되고 있고요. 내일도 청약은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이번 주 뉴욕 증시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들이 많다면서요? 많습니다. 먼저 캘린더를 좀 잠깐 볼까요? 이번 주 일정인데요. 빅테크 기업들과 미국의 소비 그리고 제조업 경기를 알 수 있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됩니다. 26일 테슬라 그리고 애플, 알파벳, 맥도날드, 페이스북 정말 많죠. 그 S&P 500 기업 중에 3분의 1, 180개 기업이 실적을 대거 발표하는데요. 그리고 7월 FOMC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는데 수요일에 파월 의장이 조금 더 구체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고요. 29일에는 로빈후드 IPO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두 다 이 증시에 변수가 될 만한 이슈들이 대거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뤄볼 기업은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으셨는데요. 가장 먼저 발표하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군요. 네, 서학개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이죠. 그러네요. 네, 테슬라는 이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으로 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CEO인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통해서 사업의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적잖은데요. 최근에 슈퍼차저를 타 전기차들에게 오픈하는 뉴스도 그랬죠. 그래서 더욱이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실적 컨퍼런스 콜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우리도 한 번쯤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도 이 투자 잔액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테슬라가 1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곧 실적이 발표가 되는군요. 전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 반경에 나옵니다. 장이 마치고 나서 나오는데요. 월가 전망치는 주당 순이익 EPS 0.94달러, 매출은 115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각각 110%, 120%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번 2분기 전기차 판매 물량은 처음으로 20만 대를 돌파해서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내용을 테슬라가 최근에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테슬라의 실적이 오로지 전기차 판매 수익에만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기차가 전부가 아니었습니까? 어떤 수익이 더 있는 거예요? 물론 매출에서는 전기차가 대거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순이익을 봤을 때는 탄소 배출권 판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측면에서 보면 1분기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4억 3천만 달러였는데 탄소 배출권 판매는 5억 달러, 비트코인 매도에서 얻은 차익은 1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문제는 이번 2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했다는 점이죠. 4월 최고점에 비해서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반토막이 났는데요.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매입할 때 당시보다 좀 떨어졌으면 이를 회계장부에서 손실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월가에서는 이 비트코인으로만 최대 1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거래 수단 정도로만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실적에 발목을 잡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리스크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또 새롭게 내놓은 게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입니다. 이게 앞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지도 궁금한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좀 어때요? 일단 베타 테스터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가 됐죠.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좀 엇갈립니다. 이게 한 달에
구독 서비스료가 199불인데요. 뭐 리즈너블하다는 반응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비싸다 이런 목소리도 물론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머스크의 발언입니다. 네. 이걸 왜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테슬라가. 현재 세계 전기차 점유율은 뭐 테슬라가 25%로 단연 1위입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에서 폭스바겐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고 또 최근에 벤츠가 2030년부터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등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 불가능한 알맹이 핵심 사업으로 완전 자율주행 구독 시스템에 좀 목숨을 거는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도 앞으로 이 FSD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느냐가 테슬라의 또 다른 성장의 기로가 될 것이라고 주목을 했는데요.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지난해 8조 원 수준에서 2035년, 15년 뒤에는 1,334조 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중에서 시장 점유율 10%만 차지하더라도 134조 원 규모라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여기에 목숨을 좀 거는 모습입니다. 구독이라는 형태를 들고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경쟁자들이 상당히 좀 위협적이다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또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소식은 없을까요? 뭐 당장 좀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법안입니다. 예. 인프라 투자 법안을 보면 전기차 관련 보조 지원금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지금 공화당 반대로 첫 번째 표결에는 좀 실패했죠. 그래서 8월에 이게 과연 통과가 된다면 시장은 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이 올 연말 가동 시작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있습니다. 네. 독일 정부 허가가 좀 늦어진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텍사스 공장을 먼저 보면 미국에서 가장 큰 최대 생산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모델 3랑 모델 Y뿐 아니라 사이버 트럭도 양산할 예정이고요.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경우는 그동안 물어왔던 관세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관세 10%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 확대 기대가 좀 큽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대형 전기 트럭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대형 전기 트럭 세미와 사이버 트럭이 이르면 올 연말 시범적으로 인도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판매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사전 예약만 120만 대, 내년 1분기 런칭이 기대되고 있고요. 세미 트럭은 월마트랑 펩시 등 대형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판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테슬라의 캐시카우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큰데 특히 아까 이야기한 이 완전 자율주행의 경우 장거리 주행이 많은 트럭들이 구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내일 어닝콜에서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스케줄을 발표할지 공개됩니다. 주목됩니다. 테슬라도 진짜 가만히 있는 모습은 아니네요.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테슬라의 지금 주가가 한 $640 정도 수준인데 월가에서는 앞으로 주가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 다른 종목들과 달리 이 월가 목표 주가의 레인지가 아주 크게 다릅니다. 아주 낮게 잡은 곳도 있고요. 높게 잡은 곳은 $1,200, 낮은 곳은 $180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시한 곳이 UBS인데요. 목표 주가를 $700 선에서 $660로 내렸고요. 그다음 웰스파고도 현재 주가보다는 낮은 $59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00대를 목표로 제시한 IB도 있는데 보고서를 내놓은 시기가 1분기 실적 발표가 한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목표가를 조금은 낮추는 추세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 이 정부의 2차 추경 집행과 관련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유 있는 자를 가르는 기준이 88%가 되는 데까지의 과정은 너무도 지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으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뉴스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